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밌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을 하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에코살롱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요즘 드라마 몰아보기에 푹 빠진 올리브입니다. 오, 뭐 보셨어요? 저 넷플 땡땡 오리지널 시리즈인 굿플레이스라는 드라마를 요즘 굿플레이스 저 진짜 재밌습니다. 좀 보다가 지금 쉬는 중인데 명작이라고. 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구별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그거입니다. 맞아요. 저는 조금 일찍 찾아온 가을이 너무 좋은 김라마입니다. 저는 요새 투박한 것들에 마음이 가는 함드릴입니다. 좀 요새는 장식장에 있는 예쁜 그릇보다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좀 투박한 그릇들 그런 거에 더 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사용감 있는 것들. 네, 맞아. 함드리는 왠지 원래 투박한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요새 조금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SN 없이 한번 한 달 살아보면 어떨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 벌똥입니다. 와. 네, 지난주부터 저희 에코살롱에서 2주 동안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HBO 드라마 체르노빌인데요. 이 드라마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원전이 터지고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양의 방사능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체르노빌은 이러한 사고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고증을 잘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인간의 이기심이 어떤 파국을 불러오는지를 더 자세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드라마입니다. 지난주는 인상 깊었던 장면과 인물 소개를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보았다면 이번 주는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기심이나 그리고 기후위기나 탈원전 좀 더 시선을 넓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드라마의 포인트는 어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도 있지만 그 속에 좀 사람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였던 것 같아요. 이게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 현장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던 소방관들, 간호사, 의사들, 과학자들, 광산부들 그런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서 유독 밝게 빛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집단이 가장 인상이 남았는지 궁금해요. 저는 다른 캐릭터들 모두 다 인상 깊었는데 그 중에서도 좀 광부로 나오신 분들이 계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리더를 맡으신 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왜 이 광부가 나오냐면은 영화에서 이제 원전이 폭발하고 나서 흑연이라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잖아요. 콘크리트가 나오고.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 물질이었는데 근데 광부 리더분이 굉장히 여기서 다른 나오는 사람들은 말이 많고 자기를 변명하기 바쁘고 회피하기 바쁜데 정말 긴 말 없이 그래서 필요한 게 뭔데? 우리가 할 거는 뭔데? 그러면은 우리가 챙겨서 받을 거는 뭔데?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얘기를 딱 하면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핵심적인 일을 해주셨잖아요. 맞아.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특히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광부대장 그분이 나중에 우리 되게 피해 심하게 오는 거 아니냐 우리 나중에 보상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주인공 레가소프가 어쩔 줄을 막 몰라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리스가 막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하는데 모르겠다라 알겠소 이러면서 쿨하게 작업 현장으로 돌아가는 맞아요. 좀 찹찹한 표정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보리스란 높은 사람이 나 몰라라고 할 정도면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어려운 약간 간절한 상황인지를 이 사람이 딱 캐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광부 대장? 아까 뭐라 하셨죠? 광부 리더? 광부 리더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이빨도 새까만 와중에 눈빛이 너무 아름다우시잖아요. 약간 눈빛 보면서 갑자기 신뢰가 간다. 바로 그런 감정이 좀 들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광부의 리더다.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많은 광부들이 토달지 않고 따라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신뢰를 쌓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희 두 번째로 최애 캐릭터 차의 캐릭터가 됐고 저는 좀 기억에 남는 게 병원 보통은 이제
출산하는 산모들의 아기를 받는 일 외에는 사실 특별한 일이 없던 동네 병원에 계셨던 간호사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원전이 터지고 난 후에 급하게 이제 그 소방대원들을 옷을 벗기고 처리를 해주는데 손에서 이미 그 피폭이 돼가지고 손에 화상이 입는데도 그걸 멈추지 않고 열심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것도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번 주에 말씀 못 드렸지만 파벨과 바초라는 두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집단이었는데 전쟁에 원래 나가야 할 군인들이었지만 그거를 동물 살처분에 투입된 두 청년인데요. 파벨은 특히 아무것도 몰랐던 청년이라서 이번에 동물을 처음으로 살인을 하게 돼요. 이 총을 들고. 왜냐면 동물이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처분을 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파벨이 그걸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동물을 참 죽이지 못하는, 그리고 그 바초가 그걸 대신해서 너가 죽이지, 너가 빨리 이 친구들을 아프지 않게 죽이지 않으면 내가 널 죽일 거야 하면서 바초도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했던 그걸 보면서 이 두 청년을 또 누가 지켜주었는가, 나라가 이 두 청년을 위해서 한 거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많은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 나라가 청년을 지켜준 게 아니라 청년들의 등을 떠밀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한 거죠. 그니까요. 그 에피소드 주제가 제목 그거였어요. 인류의 행복이라는 주제였거든요. 제목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네,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 현수막을 바초가 멍하니 봐요. 동물을 살처분하고 나서. 맞아. 그걸 보면서 정말 씁쓸하게 이수 한 명이나 마시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병을 던지면서 그 장면이 끝나는데 인류의 행복,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 장면이 좀 이상했어요. 거기 보면은 류드밀라라는 임산부도 임신했던 딸을 낳자마자 몇 시간 후에 잃게 되고 이 청년도 정말 딱 봐도, 배우만 봐도 갓 청년이 된 그 젊은 분이고, 체르노빌 수석 엔지니어도 24살인가 25살인 엄청 경력이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청년이었던 거죠. 맞아. 결국에는 이런 기득권의 욕심이나 눈이 멀어버린 상황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거는 젊은 세대라는 게 그걸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도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인물 소개는 아니지만 그 동물들이 살처분 되는데 그 살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액체 상태 그 시멘트 맞아. 녹이는 거를 막 그렇게 마치 용암처럼 녹아내리듯이 그걸 덮는데 납으로. 사실은 저는 그 장면이 제일 조금 되게 눈물이 났었어요. 맞아요. 네, 실제로 살처분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전염병 한번 싹 놔돌면은 아프리카 열병이라던가 이런 거 놔돌면 지금도 살처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현대의 악몽인 것 같아요. 정말 반복되는. 네. 한편으로 좀 씁쓸함이 느껴지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체르노빌 현장이 이렇게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름도 붙여지지 않은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살처분당한 이 현장이 또 이 자본주의에선 돈이 되는 그런 현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크 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그 체르노빌 현장이 아예 이제 관광 수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물론 그런 걸 통해서 역사를 되새기고 추모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 흥미 위주로 많이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드리쌤이 말씀하신 대로 다크 투어리즘이 뜨면서 추모하는 입장도 있지만 그걸 조회수를 노리고, 사실 너무 사람들이 궁금해할 법한 콘텐츠잖아요. 그걸 노리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냥 그 지역 자체에서 살았던 생존자들을 좀 존중을 한다면 아예 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냥 그 체르노빌 자체에 대해서 사건을 다큐를 잘 보지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저는 다 떠나서 가서 뭐 수익을 버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아직도 그 현장에는 방사능 수치가 그냥 일반인이 이런 장비 없이는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방사능 수치가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분들 여기 가서 이 묻혀온 방사능이 다른 사람에게 또 묻거나, 그 임산부 류드밀라 같은 경우도 그냥 악수 몇 번 하고 포옹을 했는 것만으로도
뱃속의 태아가 그 방사능을 다 흡수하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것처럼 주변인의 피해를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약간의 분노가 있네요. 저도 좀 그랬네요. 그러면 조금 더 시선을 넓혀서 코로나라는 그런 재난 속에서도 그런 자신의 일을 또 묵묵히 하는 또 현재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 최근에 어떤 역학조사관들의 이야기라는 다큐를 다룬 그런 방송 채널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어떤 역학조사관들의 이야기여서 되게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가 되게 기억에 남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한 뉴스를 장면이 좀 인상 깊었는데 그 간호사분들이 사실 그 코로나 기간에 의사분들이 좀 파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간호사들한테 이제 떠넘겨지기도 하고 이제 잠잘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한 사진을 봤는데 한 쪽방 같은 데서 막 열 몇 분이 막 이렇게 붙어서 자는 거예요. 그 장면이 너무 좀 가슴 아프게 다가왔고 약간 아주 조금 간접 체험을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가족의 장례식을 치렀잖아요. 근데 그때가 코로나 격상 단계 2.5단계였어요. 바로 시작할 무렵 이어서 그 장례 그 요양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부터 장갑 머리에도 그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미용실 갈 때 그 비닐로 쓰이는 거 그거 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기 위에다가 또 다시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걸 이렇게 더 씌워요. 그리고 옷은 비옷 같은 비닐을 입고 발에도 더신을 신고 그래서 물론 당연히 거기 에어컨이 틀어져 있죠. 근데 그 상태에도 이 호흡이 가빠지는 거예요. 거기 한 30분도 안 있었는데. 근데 의료진들은 그 상태에서 계속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든 상태다. 이렇게 좀 알 수 있었어요. 이것도 병원의 착취적인 구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과한 업무로딩이 있으면은 뭐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서 이 업무로딩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 뭐 추가 수당 같은 거를 충분히 제공을 한다든지 약간 이런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것을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런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네요. 코로나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또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으시는 분들이 학교의 선생님들 혹은 교수님들까지도 학생들은 계속 배움을 해야 되고 그 배움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인데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런 디지털 매체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도 열심히 싸워가면서 아이들의 교육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조금 대단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애들이 학교를 오면은 학교 안에서 또 그런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신경도 쓰셔야 하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체르노빌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이런 코로나라는 재난이 있고 그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드라마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이제서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2020년을 겪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현재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기후 비상상태라고도 하는데요. 체르노빌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 인간의 욕심과 무리한 개발이 환경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체르노빌을 보면서 어떤 그런 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느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않아서 이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계속 지금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최고위 관료들은 정책을 결정하면서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모든 것이 다 전문가가 옳다라고는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뭐 기후위기 같은 경우도 과학자들의 전 세계 과학자들의 뭐 97% 이상이 다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소련 그 체르노빌 영화에서 계속 보면은 우리는 그럴 일 없다. 소련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구에서 우리가 수만 년 인류가 살아왔는데 아이 그럴 리가 있어? 근데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느꼈습니다. 맞아.
사실 원전 기술은 찬양받던 기술이잖아요. 청정 에너지라고 해서 저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장점은 깨끗하다, 효율이 좋다, 단점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이슈가 있다라고 저는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근데 한 줄로 배우고 났을 말 내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교과서에서 한 줄로 알려주지 않는 폐해들. 너무 충격적인 게 정말 많은 비용이 사실 그럼 이미지 메이킹에 사용이 되고 로비에도 사용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원전 마피아라는 말도 있듯이. 그래서 기득권들은 그 위험성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실 굳이 알려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재도 마찬가지인 거고 체르노빌의 그 책임자들과 다를 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피해를 입는 거는 그 인근 주변에 무지했던 주민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교육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그렇고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모든 교사 선생님들한테 그러는 건 아니지만 좀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현재 교육 시스템은 너무 그런 게 부족하고 얼마 전에도 그 청소년 기후행동 학생들이 시위를 했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학생의 본분은 공부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노. 근데 기성세대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 어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온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 제가 첫 번째로 화가 났고 두 번째는 이런 걸 하는 게 진짜 학생 아닌가? 공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체 왜 교육이라는 게 존재하며 왜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뜨겁게 토론이 오가야 될 대학이라는 자리가 취업을 위한 어떤 코스로만 전락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라마쌤이 교과서 얘기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저는 드라마 체르노빌을 보기 전까지 원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환경의 이런 영향들을 몰랐거든요. 저번 주 에코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충격적이었던 게 핵 폐기물 이런 것들이 후쿠시마에서 지금 제주도로 흘러들어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핵 폐기물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저한테 원자력 발전이라는 어떤 에너지는 되게 보이지 않는 에너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느낌이고 어떻게 뭐 쓰레기가 나오는지를 모르니까 이거를 학교에서 이런 교과서에서 제대로 알려줘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드리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교육의 목적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원전 사고 하면은 또 국내 사례도 있잖아요. 드라마 체르노빌이 드라마가 아닌 게 저희 국내에서도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 사고가 있었죠. 2011년도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이 그렇게 된 상황 이후에 원전이 정말 큰 문제구나라고 이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는 단계에서 2016년이죠.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월성 원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원전인데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월성 원자력 발전소 1, 2, 3, 4호기가 모두 멈춘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2020년에는 태풍 하이선 영향으로 2, 3호기 터빈 발전기가 멈추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원자력 발전소라는 게 인근 주민은 물론 한국 전체에 막강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라 경주 지진 이후로는 이런 태풍이 오거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전은 괜찮나? 이제 뉴스에서도 먼저 보도를 해주기도 하더라고요. 또 제가 봤던 사고가 한빛 원전 사고였는데요. 이게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2019년 5월이었고 이게 체르노빌이랑 굉장히 비슷했던 게 이게 원자로 제어봉을 제어하는 그런 시험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이게 직원이 제어봉 조정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도를 좀 잘못 계산을 해서 실수가 일어난 건데 알고 보니까 보안에 있던 어떤 교육 훈련도 받지 않았던
없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완전히 그 체르노빌에서 너무 똑같아. 어떡해. 굉장히 초기 이제 청년이었던 그 친구랑 똑같았는데 이제 여기선 감독이 살짝 다르겠죠. 이제 감독의 이제 지시나 그런 감독 없이 일부 원자로가 운정되는 등 이런 체르노빌 사고와 별반 다르진 않은 부실한 원전 관리로 인한 인재였어요. 이게 1년 전이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내에도 체르노빌과 비슷한 사례가 있는 만큼 좀 탈원전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저희 슬기로운 덕질 생활 다시 이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프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그린피스에서 탈원전 캠페인이 주요 프로젝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번에는 그 원전이 환경과 지구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원전이 터지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런 단순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알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일본 정부에서는 2022년부터 방사능 오염수나 각종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이런 방안을 정책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탈원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당연히 탈원전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참 이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여기 방만 봐도 지금 뭐 전등, 에어컨, 이 마이크, 뭐 스마트폰 모든 게 다 이 전기 에너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도시만 이런 게 아니라 시골은 또 이 농업을 쓸 때 그 농업 전기라는 게 심야 전기라는 게 있어서 아주 굉장히 싼 그 전기 요금으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을 경우에는 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생산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뭐 갑자기 전환을 이룬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게 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의사 파업도 좀 마찬가지였죠. 그 국민들과 또 어떤 그 특정 이익 집단과 굉장히 충분한 기간을 두고 대화를 하고 또 시민들에게 오픈해서 좀 공론장을 만들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에 원전만 생각하는지 원전 마피아들이 주장하는 바겠죠. 가장 효율적이니까 그리고 가장 깨끗한 에너지니까 라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무한한 자원인 태양광 발전도 있고 풍력 발전도 있고 우리 지구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한 깨끗한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 에너지로의 전환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원전을 계속 지어야지 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은 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는 걸 원치 않겠죠. 나의 돈줄이 끊기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 놓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반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다이나믹이 있는 건데 더 이상 저는 그 위험에 원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협에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자꾸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진은 한반도와 좀 상관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그래서 동해안 따라서 이제 바다 근처에 원전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6년도에 경주 지진이 일어났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되게 많은데 월성 원전 하면은 어디 있는지 사실 직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어디 있는 거예요? 한울 원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리, 한빛 등등 월성 원전은 경주에 있고 고리는 부산에 있고 한빛의 경우에는 영광, 울진의 한울 원전까지 정말 이게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어지는지 잘 모르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고 해요. 이게 똑똑한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머리를 이런 데 쓰다니. 그러니까 진짜. 누가 우리 한반도에 지진이 없을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죠.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도 100% 확신하다가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하나 조사해왔는데 한국 아까도 벌똥님이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원전 밀집도가 1위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전이 가까운 거리에 따닥따닥 붙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만약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연쇄적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나 너무 크게 말. 핵폭탄이 그렇죠. 이제 한 몇 세트에 같이 묶여 있는 약간 다이너마이트 같은 느낌인 거죠. 그리고 그 고리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반경 30km 내의 인구가 전 세계 1위예요. 부산, 울산, 양산과 같은 그런 대도시 그리고 경제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반경인 거죠. 여기 있는 인구만 다 합해도 380만 명이에요. 후쿠시마는 원전 30km 반경 이내에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몇 명인데요? 몇 마리? 약간 이런 게. 그래서 이 말이라니. 후쿠시마는 같은 이 30km 반경 내에 17만 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380만 명인데 여기 17만 명인 거예요. 아 진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무슨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겠다. 물론 전기 많이 쓰겠지만 필요한 전기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우리가 확률의 안전을 담보짓기에는 예상되는 피해가 너무 크고 체르노빌처럼 그냥 정말 죄가 없는 그냥 선량한 시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너무 네,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 더 하자면 탈원전과 동시에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해요. 저는 아까 뭐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문득 너무 스쳤는데 저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일개 사람이었고 근데 벌떡님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되고 또 라마쌤이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안 바꾸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더라고요. 이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는 제 미래에 안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런 한편으로는 이런 그린피스의 탈원전 프로젝트가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이런 걸 아예 몰랐거든요. 근데 또 그런 사이트가 있고 그걸 꾸준히 알리는 미디어가 있었기에 그나마 저 같은 사람들도 검색해서 누구나 알 수 있었지 않나.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원전 관련된 얘기도 그렇지만 사실 원전 말고도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지난 5월에 그린피스에서 또 이런 보도를 봤는데 체르노빌이 불타고 있다라는 보도를 봤어요. 네. 진짜? 네, 체르노빌 불타고 있고 불타면서 이게 연소가 되면서 또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 이게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여전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서도 되게 큰 문제를 느꼈고 이런 연쇄적인 사건들이 체르노빌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우리 한국에게 환경을 주는 어떤 영향들이 많잖아요. 환경적 영향들. 그렇죠. 예를 들면 대기오염이라던가 황사라던가 그쪽 중국 어떤 공장 밀집 지역에서 날라오는 모래바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는 미세먼지가 되는 거고 이런 연쇄적인 경우들이 글로벌하게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나면 그 방사능이 진짜 황사나 바람을 타고서 진짜 우리나라 다 넘어올 수 있잖아요. 이것도 진짜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걸 보면은 더 이상 환경 문제는 매번 강조하지만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 결국은 일본이 인접해 있는 그 태평양, 바닷물은 그 태평양을 돌고 돌아서 결국은 또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나라 앞바다로 넘어오기도 하고 맞아. 우리 맞아요. 식자원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게 정말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내 사례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슬기로운 덕질 생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드라마 체르노빌 다들 어떠셨나요? 한 줄 아닌 한 줄 평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가야 할 길도 정해져 있다. 변해야 하는 이유가 수백 개가 있는데 변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하나를 쥐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근시안적인 욕심에 우리 눈을 가려선 안 된다. 언제나 피해자는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다. 네, 벌똥은 대사를 가져왔습니다. 빚을 지면 그게 언제가 됐든 그 대가를 치러야 하죠. 값싸고 우리가 편하게 쓰고 있는 이 전기와 화석연료가 분명히 우리와 다음 세대에 치를 대가를 가져와서 쓰고 있다는 진실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말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나는 신에게 꼭 한 가지만 청한다네. 고통 앞에서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창백한 죽음이 이 땅에서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한 채 텅 비고 고독한 나를 찾게 되지 않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올리브의 한 줄 평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에코살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두 곡이에요. 케빈 트랙의 Don't Fight It 그리고 노부 아모르의 앵커입니다. 네, 저희는 올리브, 발동, 함드릴, 김라마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 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